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는 NSC 긴급 상임위의 메시지 이후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했지만 하루 만에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겁니다.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 이러한 도발들은 수준 이하의 아주 구질구질한 그런 도발이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김태효 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실무조정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와 확성기 방송 등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효력은 남아있고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9.19 합의 효력 정지로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카드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한 상징적인 조치에 착수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 기본합의 등을 검토하며 대북방송 재개를 위한 법리적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게 되면 남은 단계들을 추진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 수위를 봐가면서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을 받아 제한이 풀렸습니다.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제25조 1항을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남북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금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역시 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됩니다. 확성기를 재개하고 하는 문제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 절차를 수행하는 그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9.19 합의는 이미 북한이 수없이 위반하며 유명무실화됐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훈련도 재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도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최후 수단으로 거론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 억제에 최선을 다한 뒤 도발 수위를 봐가며 방송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한 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로 치달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고 북한은 강하게 반발해 왔는데요. 대북 확성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조용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북한이 외신의 취재를 허가했을 당시 비무장지대 영상입니다. 태극기가 걸린 남한 쪽 초소가 보이고 대북 확성기를 통해 가요가 흘러나옵니다.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에 고정식으로 10여 곳, 기동형은 40여 대가 배치됐었지만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창고와 인근 부대로 옮겨졌고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다시 대북 방송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3년 시작된 대북 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중단됐고 이후 2010년 천안함 폭침, 2016년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2015년 목함질의 도발에 맞서 대북 방송이 재개됐을 때는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겨냥해 고사총과 직사화기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과 가요, 북한 체제의 잔혹성이 주로 담겼는데 장비와 시간대에 따라 들을 수 있는 거리가 10에서 30km에 달해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상당수에 대한 주된 심리전 수단으로 꼽힙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주로 담아서 방송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고 또 북한 청년들이 쉽게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랄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이 갑작스레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사상무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전파 교란 등 최근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워싱턴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으로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비롯해 국력 전반에서 최선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할 군 태세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 앉을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김정은 체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화 대신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남측을 향해 불필요한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의 안보와 평화가 갖는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시설은 잘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 말고도 평양 근처에 강선단지에도 있습니다. 이 강선단지 쪽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별관 건물 증축 공사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초 평양 외곽에 있는 강선 핵시설 단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본관 건물 뒤쪽으로 길이 120m 새로운 벽이 세워진 흔적이 보입니다. 별관을 짓는 것이라는 추정이 당시에 나왔는데 해당 건물이 최근 외관상 완공 단계에 왔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진단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2월 말 강선단지 별관 공사가 시작돼 시설 가용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원심 분리기를 추가하는 게 별관 증축 목적으로 보입니다. 2019년 당시 미국 언론은 강선에 약 8,000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확장 작업으로 인해서 1만 대 정도의 원심 분리기가 이제 들어설 수도 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도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헐적인 냉각수 배출이 관측되고 있고 우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원심 분리기 농축 시설의 작동 징후도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으며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태로 보인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등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네, 동해에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어제 대통령이 발표했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도 승인을 했는데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다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는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할 때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윤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즉 2천조 원 넘는 수준입니다. 과다한 또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 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매장이 확인되면 2027에서 2028년쯤 공사에 착수해 상업적 개발은 2035년쯤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발표를 국정브리핑 첫 주제로 선정한 건 그만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수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며 소통 강화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월 2%대를 기록한 뒤 2월과 3월 3.1%로 상승했다가 4월 2.9%로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신선식품 지수 상승률은 17.3%로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생활 물가 지수도 3.1%로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네, 동해 시추 작업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추가 성공하면 오는 2035년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석유와 가스 생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가 처음 생산된 동해 가스전. 당시 4,500만 배럴, 2조 6천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17년 만에 가스가 모두 고갈됐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매장량에 투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정부는 해저 자원 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매장량만 최대 140억 배럴, 기존 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광구를 발견했습니다. 15년 동안 축적된 물리 탐사 자료를 미국의 심해평가 전문기관 액트지오사에 맡겨 가능성까지 확인받았습니다.
위치는 포항 영일만으로부터 38km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해저 1km 심해입니다. 그 동해만 27개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했었고 이 심해 3번이나 출하했었는데 그동안 이게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그 영일만 앞바다에서 상당히 높은 확률의 가능성이 높은 광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석유 가스 개발은 모두 6단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제 겨우 4번째 고비를 넘어선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을 법한 곳에 구멍을 뚫어 확인하는 시추 작업이 올해 하반기 본격 시작됩니다. 이후 실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확인하고 매장량이 확인된 뒤에야 개발 작업이 구체화됩니다. 이렇게 개발을 마친 석유와 가스가 생산되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 정부는 늦어도 2035년까지 석유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한 3, 4월 정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탐사 시추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2차, 3차 그 추가적인 탐사 시추가 필요한지.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던 나라에서 석유가 생산될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정부는 일단 차분하게 남은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탐사 시추를 거쳐 실제로 가스와 석유 생산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진정한 산유국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립은 물론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섣불리 기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 뒤 우리나라가 진정한 산유국 대열에 오를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동해 가스전으로 95번째 산유국이 됐지만 2021년 모두 고갈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스에 더해 석유까지 생산이 시작되면 말 그대로 진짜 산유국이 됩니다. 명실상부한 산유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유와 가스 에너지의 자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국내 산업과 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내부에 간섭 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공급 안정성이 이제 보장이 되겠죠.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만큼 수입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정부는 남은 부분은 해외에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 생산 성공까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정부는 개발 성공률이 20% 정도로 나왔다고 밝혔는데 석유 가스 개발 사업 분야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추라는 게 요만한 게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꽂히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그래서 기대는 크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포항 앞바다 유전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 때에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1976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포항 영일만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원유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산유국의 꿈은 1년 만에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후 1979년 한국석유공사가 설립되면서 가스와 원유를 찾기 위한 노력은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1998년 동해에서 가스전을 발견하면서 2000년대까지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가스 자체를 수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액화해서 LNG로 도입을 해서 다시 또 기화를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이 가스 그대로 이제 소비자에게 공급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고갈되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지역은 동해 가스전보다 북쪽,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포항 영일만 지역인데요.
포항에서는 이후에도 주택가에서 석유가 발견되거나 주택 마당에서 천연가스가 분출되는 일이 있었고요. 2016년부터는 포항 앞바다에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문제는 경제성이었습니다. 시추공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20%의 확률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예산 낭비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핑크빛 전망과 기대도 좋지만 앞으로 얼마나 양질의 자원을 뽑아낼지 이번에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동해에서 올해 말 시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규모가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기름의 양으로 치면은 석유가 한 15%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한 4년치 물량이고요. 네. 천연가스가 나머지 75%인데 그거는 한 29년에서 30년 정도 쓸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인 거는 사실인데 네. 지금 정부의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40억 배럴이 최대치고요. 어쩌면은 35억 배럴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그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가 140억이고요. 35억 배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결과를 네. 분석한 업체가 미국의 액트지오라는 회사인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글쎄,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 수준의 그 해저 탐사 실력을 가지고 있다,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밝혔는데,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인터넷이 그 자료가 넘쳐나는데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창립된 회사인 것 같고 규모는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지금 그 물리 탐사 자체를 수행한 게 아니라 물리 탐사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직접 같이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연구 자료를 분석을 한 업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유독 지금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포항 지역에서 천연가스 발견 등의 소식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지하층 자체가 좀 일반 지역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이 중생대, 고생대에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석들이 그 화강암이나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지금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포항 영일만 지역, 그 경상남북도의 동부 지역은 신생대 3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지역이고 그 지역에는 아직도 그 당시에 살았던 생물들의 잔해로 구성된 유기물 성분이 상당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과거에 발견된 석유나 가스층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경제성을 좀 따지기 힘들었었다고 해요. 어땠습니까? 76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은 거의 다가 일회성 해프닝이었고요. 네. 98년도에 이제 그 보도해드린 그 동해 가스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도 영일만 앞바다인데 거기에서 소량의 천연가스를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하신 그 동해 가스전, 그 동해 1, 2 가스전인데 2조 원이 넘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에 생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져봤을 때요, 이 동해 1, 2 가스전은 성공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가스를 생산을 했는데 총량이 4,500만 배럴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뭐 35억이나 140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이고, 네. 그 4,500만 배럴의 천연가스로부터 한 2조 6천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사실은 비용을, 탐사하는 비용, 탐사하고 설비를 갖추는데 1조 2천억 원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은 1조 4천억 원을 올린 셈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죠. 특히 우리처럼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에서 천연가스로 1조 4천억을 벌었다는 거는 뭐 만족하기는 어렵지만은 실망스러운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은 우리한테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발표한 내용은 물리 탐사 결과였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탐사 시추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예, 지금까지 했던 물리 탐사는 이제 바다 위에서 지진파 또는 탄성파, 우리 음파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바다 밑으로 쏴 보내가지고 되돌아오는 지진파를 분석을 해서 바다 밑에 지질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거기서 희망을 본 거고, 이제는 실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제 거기에 천연가스나 석유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작업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패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추를 통해서 일단 정확한 매장 여부 그리고 규모를 확인을 하게 될 건데 해외 사회랑 좀 비교를 했을 때요.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뭐 내년 상반기면은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장밋빛 전망인 것 같고, 네. 보통 4년, 4, 5년 이렇게 걸리고요. 뭐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영국 북쪽에 있는 북해 지역에 우리가 브렌트유라고 하는 것의 경우인데요. 네. 그 경우에 세계 최대의 정유사인 엑손이 한 30여 차례 시추를 했었는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른 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에 그것도 한 6, 7차례 시도를 했다가 마지막에 정말 황금 덩어리를 찾아낸 거죠. 북해 유전의 탐사 시추 성공률은 3%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교하면 우리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20%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가능성이죠. 실현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관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정부의 계획보다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발표된 지역이 특히 이전의 동해 1, 2 가스전과 비교를 해서 시추 작업에 좀 어려움이 큰 지역이라고요. 예,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심해 시추라는 말이 나와요. 네. 동해 가스전은 수심 한 150m 정도에서 바다 밑이 나오고 150m 바닥에서 천연가스를 생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육지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능성을 본 모양입니다. 여기는 네. 수심이 1km 그러니까 1000m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바닥에서부터도 또 1km, 2km를 파고 들어가야지 천연가스나 석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동해 가스전보다는 몇 배나 더 어려운 시추 생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각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어제 발표하면서 시추 부분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기업 전문 기업에 맡긴다고 이제 하고요. 또 실패를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만큼 어렵고 우리가 그 동해가스전의 경우에도 11번을 시추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 그 탐사 또는 자원 외교에서 실패는 뭐 아주 흔한 일이라는 각오가 필요한데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그냥 실패해도 괜찮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패해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탐사의 과정, 시추의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투명하게 그 과정을 진행을 시켜서 실패를 해도 우리가 노력은 제대로 했구나. 그런데 정말 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볼 가치가 있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정부는 성공률이 20%로 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퍼센티지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가능성이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현명해야죠.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의 자원을 쏟아부을 수는 없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하고 정말 확실하게 그 과정을 진행시켜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 뜻에서 어제에 이게 굉장히 정말 화려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정부가 냉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냉정하고 네. 해야 된다. 네. 냉정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제성 부분인데 매장된 자원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어떤 단계에서 확인이 될까요? 이거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네. 똑같은 자원이 들어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생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봐야지 정말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건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지금 동해에서 가능성을 본 자원의 양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나 되는 양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남미의 가이아나 해구 광구에서 확인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다가 21세기에 발견된 최대의 단일 광구의 규모보다도 더 클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40억 배럴의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들어있어서 이게 1조 4천억 달러에 해당된다. 그게 삼성전자 시총의 5배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140억 배럴로 1조 4천억이 된다는 얘기는 1배럴에 100달러씩 셈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현재 두바이 유의 가격은 8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 20%가 빠지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5배가 아니라 4배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0억 배럴의 75%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는 가격이 훨씬 싸지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시총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되는 거를 지금 5배라고 뻥튀기기를 한 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미의 가이아나 광구도 21세기라는 게 지금 시작한 지 20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이아나 광구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광구는 아니죠. 우리나라 지금 동해안에서 영일만에서 가능성을 본 자원도 세계적으로 수출을 기대하고 세계적인 산유국이 되는 거를 기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 4년 정도 쓸 수 있는 석유하고 30년 정도 쓸 수 있는 천연가스를 우리가 직접 조달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풀려서 국민들한테 자칫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벌써 한 50년 동안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정말 간간히 들어왔던 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좀 긍정적으로 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부가 냉정하게 팩트를, 사실을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장은 금물입니다. 네, 경제성 부분은 시추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전성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시추 과정에서 해저지층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지진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예, 그거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2017년 11월 달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기 바로 전날이었죠. 네.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은 포항에서 개발 중이던 지열 발전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제 지질학계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포항 영일만 지역에는 단층이 복잡하게 엉켜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하에 묻혀 있는 천연가스나 이 석유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단층 지대를 건드리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두려운 거는 사고, 지진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문제이지요. 네. 그래서 자원은 포기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야말로 자원의 눈이 풀려가지고 그 지역의 국민들의 안전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동해안에 가스전을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압력의 가스를 발견을 해가지고 네. 개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개발하는 노력은 꼭 필요하지만은 그 과정을 아주 면밀하게 정교하게 들여다보면서 만에 하나 지진의 위험이 감지가 되면은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 개발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긴 호흡을 갖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맞서 개원이 또 의대 교수들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한 투표를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합니다. 가장 강력한 카드로 집단 휴진, 이른바 총파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전공의 마음부터 되돌리기 위한 퇴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나흘간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휴진 여부와 규모, 시기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또 5일엔 의대 교수들과 함께 연석 회의를 열고 이어 9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선 대규모 집단 행동을 앞두고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서는 셈입니다.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 의대 교수뿐 아니라 개원이까지 집단 휴진에 참여시키는 게 의협의 목표입니다. 사실상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겁니다.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교육농단, 암환자 고려장, 어르신고 의료 고려장을 막는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갈등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개헌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입니다. 한편으론 유화책도 내놨습니다. 증언 백지화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다며 특히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막지 않아 수련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9월 2일 예년처럼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기로 해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의대생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선 의사들의 집단행동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돌입 시 중증, 응급 환자의 피해가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의료협회 총파업 투표와는 별개로 서울의대 병원 교수들이 총파업 돌입을 위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부터 교수들의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번 투표 결과를 토대로 비대위가 오늘 긴급총회를 열고 총파업 이행 여부와 시점 등을 논의할 방침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과목의 진료가 중단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23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립대 9곳과 사립대 14곳 등 전국 23개 대학 총장들은 오늘 오후 화상회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장들이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어제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9개 대학이 개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생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오전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지 뉴스업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키워드로 함께 살펴볼까요? 파란 하늘과 양산입니다. 오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주 잠시만 틈을 내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같이 맑고 파란 하늘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 그만큼 볕도 강해집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는데요. 이 정도면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사이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산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산을 고를 때는 색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검은색은 햇빛을 흡수하는 색이고 반대로 흰색은 반사하는 색입니다. 따라서 바깥쪽은 햇빛을 반사하는 흰색이어야겠고요. 안쪽은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검은색 안감의 양산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잦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우산 기능이 포함된 양산을 준비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16.3도로 어제와 비슷했는데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해가 지면서 비교적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원 북부와 전남 지역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특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좁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대전 28도, 광주는 29도가 예상되고요. 하지만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2도 등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절기 망종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네, 부산에서 승용차가 차량용 승강기로 돌진해 문을 부수고 10m 이상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강기 내부로 접근이 쉽지 않아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층 건물 옥상에 자리한 주차장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차량용 승강기에 올라 1층으로 내려가고 조금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가 닫힌 승강기 문으로 돌진합니다. 문이 부서지면서 승용차는 순식간에 아래로 사라집니다. 당시 차량용 승강기가 1층에 멈춰 있어서 승용차는 승강기 바로 위 2층 높이까지 추락했습니다. 승강기 내부와 부딪히면서 차량에 불까지 붙은 상황. 큰 충격음이 났지만 승강기 통로 안으로 떨어진 차량이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법 소리가 컸어요. 쾅 하는 소리에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좀 물체가 쪼르르 늘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하에 무슨 사고 났다. 진화와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니까 접근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근접 시간 내에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지 않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왜 닫힌 승강기 문으로 달려갔는지 조사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20년 전 경남 밀양 고등학생 40여 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엽기적인 범죄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행을 주도했던 가해자 근황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다시금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2022년 8월 경북 청도군을 찾아 지역 맛집을 방문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업로드 1년 10개월 만에 갑자기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백 대표에게 음식을 내준 직원의 정체가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려서 낯설어요. 이 남성은 38살 박모 씨로 지난 2004년 경남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됐습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채용돼 일하다 백 대표의 유튜브에까지 출연하게 된 겁니다. 박 씨를 찾아낸 유튜버는 박 씨의 SNS 계정도 추적해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딸 인생의 걸림돌을 모두 없애주겠다. 가장 믿음직한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이 눈에 띕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파렴치범을 왜 직원으로 썼는지 해명하란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식당 측은 친척인 박 씨가 애원해 일하게 됐다며 채용 자체가 범죄는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누리꾼들은 식당 지적도를 확인해 무허가 건물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거나 항의성 트럭 시위를 예고하는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적 제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 씨를 저격한 유튜브 영상 역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 씨 등 밀양 고등학생 44명이 1년간 울산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점도 거듭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한 명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만나갖고 그냥 같이 놀다가 자취방 가고 그래 됐는데. 사건 피해자의 현재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주동자 박 씨와 식당 측은 황급히 SNS 계정을 닫았지만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21년 전 전남 진도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아내를 살해한 죄로 복역했던 60대 무기수가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1년 만에 재심 결정이 내려지면서 현장 검증이 열렸는데요. 쟁점은 차량의 저수지에 빠진 게 과연 운전자의 고의냐 아니면 실수냐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톤 화물차가 도로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저수지 앞에서 멈춰섭니다.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법원 직원까지 번갈아 운전대를 잡고 같은 길을 수차례 반복해 달립니다. 21년 전인 지난 2003년 7월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려 동승자인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의 재심 현장 검증입니다. 이번 현장 검증은 당시 사고가 운전자 고의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졸음운전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운전자가 졸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일부러 운전대를 조작하지 않아도 일정한 속도로 도로를 달린다면 저수지 사고 지점으로
차량이 추락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수지에 추락한 장소에 조양 없이 지금 직선도로의 진행 방향 그대로 주행했을 때도 추락 지점에 또는 추락 지점의 부근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입증이었습니다. 이는 저수지 앞 도로와 일직선상에 있는 수중에서 추락한 차량을 발견했다는 당시 잠수부 진술과도 일치합니다. 도로의 진행 방향에서 바로 직선으로 그어서 한번 수색을 해보자. 좌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가는데 한 번에 20여 미터, 30m 사이에서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반면 검찰은 운전자가 일부러 운전대를 틀어서 차량을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락 지점까지 도로 높낮이가 심하고 좌우로 굽은 구간이 반복돼 졸음운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1년 전 사고를 놓고 여러 차례 기각된 끝에 변호인과 전직 경찰관의 도움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정작 피고인은 지난 4월 급성 백혈병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6월 4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위를 통해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내용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만큼 곧바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고물가 상황 속에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최근 계속 오르고 있는 채소와 과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유지했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풀고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전공의들의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23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총장들이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협의체 구성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하는데 박 씨 등 3명을 기소한 검찰은 추가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등 잇단 도발의 원인과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선 전 정권과 현 정권 사이 대리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굴종적 대북관을,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전단 방치를 주목하며 서로를 탓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끊임없는 북한 도발의 책임을 제1야당인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1차 책임은 김정은 정권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위장 평화쇼를 위해 저자세로 일관한 탓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규탄하며 대북 확성기 재개 검토를 비롯한 각종 대북 강경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정은 김정은 일가의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책임지고 이행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고 권장하다시피 한 윤석열 정부가 안보 위기를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맞섰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을 두고도 군사 대결을 격화시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는 생각이냐며 만일 그렇다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킵니까? 왜 안보를 스스로 위협합니까?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북 전단에서 오물풍선으로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정부는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이루어져서 남북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고 가는 것은 오물풍선에 오고 가는 것은 대북 전단입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권 시절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인도 순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야권의 각종 특검에 맞선 맞불 특검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 의혹의 진상을 밝히자며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셀프 초청 여부와 6천여만 원을 지출한 기내식 등 전반적인 의혹과 함께 재임 당시 사치품품에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과 국정원 대납 의혹 등을 총망라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김정숙 여사 특검법 관련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다. 연일 특검을 띄우는 야당을 향해 해당 사안은 어떻게 보느냐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내식 4끼에 6,292만 원과 명품 옷 구매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검 중독 정당인 민주당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재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100% 정쟁용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에 대한 물타기이자 방탄용 특검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저질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김정숙 여사 초청장이 없다고 난리를 치다가 대통령 기록관에서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기내식으로 트집을 잡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김정숙 여사 의혹으로 자칫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물론 보통 특검은 야권이 요구하는 사안이란 점을 감안하면 여당발 특검은 정치적 반향이 크지 않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특검인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정부 여당에 이어 검찰로까지 특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특검법이 잇따라 발의되며 또다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사법 방해 특검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사건 조작에 대한 진술 조작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으나 끝내 거부당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1년 8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직접 국회를 겨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재편된 만큼 김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최근 잇따르는 사법방해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정도를 걷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시기를 전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원식 현 국방부 장관이 10차례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신 장관은 앞서 국회 발언에서는 서로 전화하지 않았다며 통화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신 장관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모두 13차례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시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류 지시와 달리 경북경찰청에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했고 국방부는 기록을 회수해 박 전 단장을 항명으로 입건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신 장관은 자신이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건 8월 11일이고 그 전까지는 궁금한 게 있어도 장관의 판단이나 수사에 방해가 될까 봐 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고 신 장관은 한 번도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가 확보된 이후에는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하고 나온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가 경찰로 넘어가던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사이 통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 통화 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통화 기록 확보라며 통신사에 기록이 보존되는 시한인 다음 달까지 추가 자료를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도 추가 통화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을 군사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이렇게 통화 기록이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 그걸 덮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몰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국방부 장관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소통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일단 주요 결정들을 앞두고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공수처 수사는 통화 내용을 규명해내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사건 재조사 과정 전반에 관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는데 추가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한 뒤엔 대통령실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일만 앞바다에서 올해 12월부터 탐사 시추를 진행하면 1차 결과가 내년 3, 4월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성공률이 20%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추선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잘 준비를 해서 이제 12월부터 저희는 탐사 시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12월에 탐사 시추가 시작이 되면 1차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한 3, 4월 정도 상반기에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제대로 현실화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산유국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시추공 하나를 가지고 트라이를 하는데도 한 1,000억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올 때까지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이 시추 계획을 짜고 있고요.
네, 잠시 뒤에 우리 증시 장이 열리는데요. 경제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포항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에 에너지 관련 종목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면서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경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듣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에너지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어제장 어땠는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는 전일 대비로 1.74% 오른 2,682.5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4천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을 했고요. 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업이 8.74%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동해 앞바다에서 140억 배럴가량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발표되면서 관련주가 폭등한 영향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예. 이 외에도 가스, 셰일가스주로 분류되는 테마주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이 되는데요. 잠시 뒤에 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장 눈여겨볼 부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주일 텐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높게 유지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에너지주 강세가 장기 추세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단기 테마성 이슈에 그칠지는 앞으로 자원 매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축적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단지 원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시추를 통해서 실제 원유와 가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원유 유종은 어떤 것인지 경제성은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 가채 매장량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전일 에너지주 강세는 가스 석유 시추가 진행될 경우에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지만 예. 지금 당장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이제 그제서야 테마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지만 어제도 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자칫 이 분야에 대해서 과열된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시에 좀 주의할 점도 짚어주시죠. 과거에 이슈성 테마가 몇 차례가 있었죠. 기억하시는 것처럼 통일 관련 이슈가 있었고 전도체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이 이슈들이 단기 과열 후 급락했던 테마들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급등한 종목들 중에 보게 되면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면밀하게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에너지와 딱히 관련이 없는 종목까지도 들썩이는 걸 보면 이 분위기 확실히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밖에 우리 통화에 큰 영향을 미칠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열릴 미국 연방시장 공개위원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기준금리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일단 6월 6일 날 ECB가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물가는 2% 수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은 무르익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ECB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요. 예. 바로 다음 주에 미국의 FMC가 개최가 됩니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찬반 가능성이 조금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이번 주 ECB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나 미국도 그 뒤에 이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 후반대 굉장히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ECB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고 FMC나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하면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럽발 금리 인하가 다른 곳으로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022년 120만 명에 이르렀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 41만 명으로 급감했고 결정세액도 1조 원에 못 미쳤습니다. 징벌적 과세 체계를 만들었던 야당에서마저 개편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다주택 중과 폐지부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발표됐습니다.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1년 만에 60% 넘게 줄었고 결정세액은 4조 2천억 원으로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택분의 경우 2022년 120만 명에 육박한 납세 인원은 40만 8천 명으로 결정세액은 9,500억 원으로 1년 만에 70%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1만 1,000명으로 53%, 결정세액은 913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정부 공약에 따라 주택분 기본 공제 금액을 올리고 세율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야당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부상하자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도 종부세 개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정권 출범 초기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 5% 이르는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내리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야당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기류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상징인 강남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또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돼 지방 재정 문제도 고려 대상입니다.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가구 1주택자하고 다주택 간의 어떤 이슈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야당의 지금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재산세와 통합되는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장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2%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월과 3월 3.1%로 상승했다가 4월 2.9%로 다시 2%대로 내려왔습니다. 5월 전체 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비싼 과일과 채소값의 신선식품 지수 상승률은 17.3%로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배가 126.3%, 사과가 80.4% 오르는 등 신선 과일 지수가 39.5% 올랐고 배추가 15.6% 오르는 등 채소값도 강세였습니다. 네, 배달 앱을 이용해서 포장 주문만 해보신 적 있으시죠? 굳이 매장에 전화해서 메뉴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결제도 간편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네, 결론은 업체마다 다르답니다. 요기요의 경우 12.5%의 수수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쿠팡이츠는 일단 내년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배미는 2020년 8월 포장 서비스 출시 이후 이어오던 무료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앞으로 점주들에게 수수료 6.8%를 떼기로 했습니다. 배달 수수료와 같은 가격인데요. 3만 원을 주문했다 치면 2,0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존 가입 점주는 유예 기간 뒤 내년 4월부터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인데 기존 점주의 기준은 이번 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입니다. 배민 측은 일반 배달 서비스와 같은 수준의 개발 인력과 유지 관리, 서버 운영 등 비용이 발생하기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점주들은 불만입니다. 월세, 재료비도 오르는 요즘 배달앱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없던 수수료가 생기는 셈이죠. 이에 따라 외식 물가가 또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키고 출산과 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줍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면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일이 늘어난 동료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임직원 40여 명 규모의 이 바이오 기업은 최근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재택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소기업인 만큼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난임 시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기로 한 겁니다. 퇴사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제가 난임 휴직 6개월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난임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이같이 출산 양육 친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축하금이나 유연 근무제 등을 시행하면 기업에 포인트를 주고 쌓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누적 포인트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6개월간 대체할 인턴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업무가 늘어난 동료에게 한 달에 30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남성 직원이 육아를 위해 휴가나 휴직 제도를 쓸 때는 포인트를 2배 더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나라도 일생활 균형 문화가 조금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제도입니다. 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추가적인 혜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SK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SK그룹의 최고 협의기구인 SK수펙스 추구협의회가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입장 정리와 대책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SK 구성원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 동안 쌓아온 SK그룹의 가치와 구성원들의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이유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CEO들도 법원 판결이 SK그룹의 성장 역사를 훼손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일부 CEO는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건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라며 정부 특혜가 있었다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CEO들은 마치 정경유착이나 부정한 자금으로 SK가 성장한 것처럼 곡해한 법원 판단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앞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정경유착을 통해서 그룹이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SK그룹이 미래 성장 발전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발끈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 판결 직후 경영권 분쟁 기대감에서 시작된 SK그룹 지주사인 SK와 SK우선주의 주가 상승세도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YTN 최주입니다. 갈등 끝에 자리를 지키게 된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지난주 2차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민 대표가 이런 선택을 했고 하이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4월 1차 회견 때 편한 차림으로 카메라 앞에 선 민 대표는 욕까지 섞어가며 하이브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지난주엔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는데 메시지 또한 예상과 달리 화해의 카드였습니다.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불쑥 타협안을 꺼낸 명분은 우리 애들이라 부를 정도로 애정이 큰 뉴진스와 세운 비전을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법원 결정으로 자리는 지켰지만 사실상 손발이 묶인 불안한 상태인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저 그분들이랑 다 아는 사이예요, 너무나. 그냥 뭐 한 대씩 때렸으니까 뭐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당부하는 게 삐지지 마. 일할 때 삐지지 말자. 하이브는 민 대표의 화해 제스처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배신 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주목해 후속 절차를 예고한 만큼 고소 사건 수사를 지켜보면서 또 다른 협의점을 찾아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이 입증이 안 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혐의 입증에 대한 것들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희진 대표를 마냥 몰아세우며 쫓아내기엔 부담스러운 면도 적지 않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번 소송 과정에서 탄원서를 내는 등 민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고 업계 안팎 피로감도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 대표가 또 한 번 노련한 여론전을 통해 공을 던진 가운데 하이브가 반전 카드를 내놓을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국 생활 2달째를 맞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대중 공개를 앞두고 철제 우리에서 막바지 훈련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푸바오 학대 의혹을 진화하려는 조치로 보이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철제 우리를 등지고 편하게 앉아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 쉴 새 없이 대나무를 먹어치우고 있는데요. 사육사가 푸바오를 쓰다듬고 식사를 마친 푸바오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가 지난 2일 웨이보에 푸바오의 현장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46초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센터 측은 푸바오가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철제 우리에 들어가 적응하는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제 우리는 푸바오가 이동할 때나 대중과 만날 때 사용한다고 연구센터 측은 밝혔는데요. 이번 영상은 먹이를 배부르게 먹은 푸바오가 바깥으로 산책 나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센터는 지난 1일에도 푸바오의 적응 훈련 과정을 담은 41초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푸바오가 풀밭에 누워 한 손에는 대나무, 다른 한 손에는 옥수수빵을 들고 먹는 장면이 담겼고요. 그리고 원통 모양의 흰색 장난감을 갖고 노는 장면,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푸바오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한국 팬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죠. 이른바 푸바오 푸대접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직접 반박 입장을 발표하며 생중계 영상까지 공개할 정도로 의혹 진화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 속 사육사가 푸바오의 목 부분을 쓰다듬는 장면을 두고 일부 팬들은 감염에 취약한 탈모 부위를 맨손으로 만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기사에서 푸바오를 둘러싼 논쟁으로 중국의 판다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관영 CCTV는 지난달 27일 푸바오의 적응 생활은 정상적이며 상태가 양호해 6월에 대중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판다보호 연구센터 생육원에서 막바지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푸바오가 조만간 일반 관람객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天安문 사태가 오늘로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 현지의 삼엄한 통제 속에 추모 활동은 해외로 퍼져나가는 양상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택시 한 대가天安문 광장 난간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주변엔 경찰복 차림으로 보이는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옛 트위터 X에 올라온 영상으로 중국 인터넷에선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1989년天安문 사태 35주년을 앞두고 주목받았던 사고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치워져 있고 삼엄한 경비 속에 긴장감이 감돌 뿐입니다. 희생자 유족단체인天安문 어머니회의 외신 인터뷰가 금지됐다는 소식 정도만 전해졌습니다. 1990년부터 홍콩에서 육사 추모 집회를 주도하던 단체는 2021년 불법화되면서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새로 시행된 홍콩 보안법에 따라 활동가 6명이 선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Using a Facebook page in the social media to advocate hatreds against our central government, Hong Kong government, and also our judiciary. 중화권에선 유일하게 타이완에서 촛불 집회 명맥을 이어가는 정도입니다. 대신 추모 활동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해외 민주국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친중 화교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영국 런던에선 육사를 뜻하는 은어인 5월 35일이란 제목의 연극이 영어로 무대에 오릅니다. You cannot even talk about June 4 because it's a banned word, and that's why we use May 35th. 중국 당국의 통제가 역사적 비극을 오히려 세계에 알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를 한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은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가 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에 있는 중국 국민의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이성적으로 요구를 표현하라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아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유죄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손을 잡고 법정으로 출석합니다. 15분 뒤쯤엔 생일을 맞은 질 바이든 여사가 아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합니다. 헌터 바이든이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구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선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돼 있지만 당시 연방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게 기소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계류된 연방 사건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터의 혐의는 징역 25년 또는 75만 달러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지만 폭력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서 징역형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트럼프 유죄 판결 직후 시작된 재판인데다 바이든 가정의 어두운 과거사가 재조명될 수 있어 선거 캠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은 다음 주 트럼프를 기소했던 검사를 의회 청문회장에 앉혀 반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이라는 걸 의회에서 밝혀내겠다는 겁니다. Come to the point where they are going to try to put President Trump in prison with these fake felony charges and convictions are absolutely fake. 공화당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모든 무기를 동원해 반격하겠다고 말해 7월 선거 공판 전까지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의회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시간 3일 통과된 법안은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징역 3년에서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제안이라며 공개한 휴전안에 대해 정작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휴전안을 다시 띄우려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 인질 사망자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강경파는 이번에 공개된 3단계 휴전안에 하마스 제거가 빠졌다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휴전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연립정부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도 계속했습니다. 극우 성향 장관 2명이 빠지면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정부는 붕괴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휴전안의 일부만 공개된 거라고 해명했지만 반대 인사들을 설득하진 못했습니다. לסחבת יכולה להיות רק סיבה אחת. מדובר בטיוטה של עסקה מופקרת. וכעת יש איזשהו ניסיון לערוך לה הלבנה. 하지만 미국은 휴전안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작품이고 이행 의지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공은 하마스에 넘어갔다며 휴전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his gives them what they've been looking for, which is a ceasefire. And over time and through the phases, the potential withdrawal of Israeli forces from Gaza. 하마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입장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휴전안에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난민촌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بدون سابق انذار بدون وكانوا يقولوا مناطق امنه اي امنه وهم قاعدين بنزلوا الدور على ساكنين.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중에서 4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8개월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세계 완성차 1위 업체인 도요타 자동차 본사 내에서 자회사 다이아스 공업과 마찬가지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 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인증 부정을 신고한 모델은 모두 38개이며 그중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6개 모델입니다. 한화 사령탑에 선임된 김경문 감독이 정확히 6년 만에 프로야구로 돌아왔습니다.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2등 징크스를 한화에서 풀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김경문 감독이 두산과 NC, 대표팀에서도 달았던 74번이 새겨진 주황색 독수리 유니폼을 입습니다. 지난 2018년 NC를 떠났던 6월 3일. 공교롭게 6년이 지나 같은 날 새 출발선에 섰습니다. 2008년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유현진이 다시 만난 스승에게 꽃다발을 전했습니다. 행운의 7과 애군의 4.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지만 한국 시리즈 정상 문턱에서 4번 모두 좌절했던 불운은 한화에서 꼭 털어내고 싶습니다. 2등이라는 것이 저 자신에게는 많이 좀 아픔이었고 꼭 이거 한화 이글스와 함께 팬들과 함께 꼭 우승의 도전 또 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8위에서 넘겨받은 올해 목표는 일단 가을 야구입니다. 코칭 스타프는 그대로. 한 번 믿으면 뚝심을 갖고 믿어주는 선수 기용 스타일도 그대로. 하지만 팀워크를 위해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형님도 되고 또 어린 선수들한테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선수들이 좀 더 야구를 현장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선수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개인이 아닌 팀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뭐 너무 높게 볼 필요도 없고 하나씩 위에 팀들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지고 마음만 한 곳에 모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우회갈 수 있다. 오케이? 하지만 김 감독 앞에 놓인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화는 2010년 이후 5명의 감독이 성적 때문에 중간에 옷을 벗었고 최근 5년 동안 최하위 3번에 2번은 9위에 머물렀습니다. 현역 최고령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경문 감독은 KT전 이후 친정팀인 NC 두산과 차례로 만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는 7월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사격 국가대표팀 막내 반효진 선수가 민헨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17살인 반효진 선수는 2024 국제사격연맹 민헨 월드컵 사격대회 10m 여자 공기소총 부문에서 최종 257.6점을 기록해 중국의 후앙 유팅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반 선수에게는 국제무대 성인무대 3번 만에 첫 결선 진출이자 첫 메달 획득입니다. 반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21년 사격에 입문했으며 3년 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아직 오전 시간이지만 벌써 20도를 넘어섰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의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북부와 전남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짧은 시간이지만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8도,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2도 등 여전히 예년보다 낮겠습니다. 절기 망종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고요.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